자,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교재 470페이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5가지 시설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해놓고 그중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에 나오는 각종 건축 설비. 일단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기본 강의에서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었죠? 그거하고 그 밑에 대통령을 자는 다음에 시설 설비 해가지고 보안 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뭐 해가지고 또 쭈르륵 하고 나오는데 너무 많죠? 가나다라마 봐. 못 외우니까 한번 읽어는 봐라. 그래서 주택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것들은 주택에 딸린 시설, 부대시설로 보자. 반면에 밑에 있는 복리시설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게 시험의 핵심이죠. 자, 그럼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있는 공동시설들 그게 복리시설입니다. 그러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확실하게 구분하면 어떻게 되죠? 주택단지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부대시설로 보시면 되고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것들 그거는 복리시설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대표적인 거 주차장.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좋은 겁니까? 있어야 한다죠. 주차장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어디다 갖다 두라고? 그러면 뭐 자동차를 뭐 이렇게 꼬기작 접어가지고 그걸 갖다 뭐 장롱에다 갖다 놓고 아침에 또 꺼내가지고 나와가지고 펴가지고 타고 다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아직은 핸드폰도 요새 이제 접는 핸드폰 나오려고 그러죠? 근데 아직 자동차를 접는 자동차 아직 멀었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따라서 반드시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 그죠? 관리사무소 있어야 되죠. 담장, 주택단지라는 도로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된다. 부대시설이 맞습니다. 반면에 복리시설이라는 건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었어요. 반드시 그런 암기법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린이 놀이터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예, 옛날에 제 아들놈하고 딸이 어릴 때는 있었어야 되죠. 지금은 벌써 더 대학교 이제 4학년 졸업반이 있는데 그러면 필요 없죠. 따라서 옛날에는 꼭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건 꼭 뭐라 한다? 부대시설이라고 보기는 그렇다. 복리시설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잔된 상가 같은 거 근린생활시설, 또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건 있으면 좋은 시설들 다 복리시설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중 근린생활시설 중에 그건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즉 이중근생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안에는 상가에 설치할 수 없다. 즉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 거기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요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상가에서 볼 수 없는 이중근린 생활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총장, 안마시설소에서 안, 그 다음에 다중생활에 다, 단란주점에 단, 그 다음에 다중생활에 다. 그러면 총장 안 단다. 반대로 총장 안 단다. 예, 우리 총장님은 똑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안 단다. 예, 모르는 게 없답니다. 다 안 돼요. 그게 총장 안 단다. 이렇게 해서 5가지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이중근린 생활시설들이다. 라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기반시설. 사람이 살아간다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7가지가 있었다 했었죠. 어디서 배웠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그 기반시설. 그걸 그대로 이 주택법에서도 끌어다 쓰겠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이걸 특별히 무슨 시설을 본다? 기간시설에 부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렇게 오시죠. 자, 근데 이건 기간시설. 물론 기반시설 종류에도 들어가요. 근데 기반시설 중에서도 특히 요거는 주택법에서 기간시설이라 하자. 자, 그런데 이것들은 주택단지 안에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럼 저 도로 밖에서부터 주택단지 안에 이걸 다 끌어들입니다. 그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반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을 뭐 하는 거? 연결시키는 시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것도 그림으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답니다. 그래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저 밖에 현재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내야 되죠? 진입도로 내야 돼. 또 여기에 뭐도 있죠? 여기 전신주 같은 게 여기 있을 거야. 그죠? 이렇게 전신주가 있잖아. 그럼 전신주에 따라서 뭐가 있죠? 전기시설이 여기 쭉 있겠죠. 통신시설도 있겠죠. 물론 지하로도 할 수 있고 지상으로도 있을 거야. 그럼 어디에 있는 거? 주택단지 안에 있는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 하수도 같은 그런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안에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뭐 하는 거? 연결시키는 시설들. 여기 거기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 시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가운데서 연결시킨다 해서 이걸 간선시설이란다 한다. 간선시설이야.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뭐 했다? 연결시키는 걸 간선시설 한단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데도 그 기간시설을 간선시설에 포함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 있죠? 가통지. 아직 시험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안 났어.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했었는데 아직 감정평가서에서는 출제했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아직 안 난 거. 무슨 시설? 이 끌어들이는 것 중에 여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그래서 머리점 맞아서 가통지라고 했었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어디 안에 있어도 주택단지 안에 있어도 이 주택단지 안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있더라도 요거는 기간시설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거는 뭐에 속한다? 그건 간선시설에 속한단다. 주택단지 안까지도 간선시설의 개념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럼 이 간선시설이라는 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 나중에 저기 보면요. 저 뒤쪽으로 가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이런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요. 요 간선시설 있죠? 그중에 일부 간선시설은 설치 의무자들이 무료다 공짜로다가 이 안에까지 이것도 간선시설이니까 간선시설은 설치하는 이 사업 주체가 끌어들이는 거 아니라 그걸 설치 의무자들이 의무적으로 공짜로 설치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업 주체가 이 끌어들이는 간선시설 끌어들이는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부담한다? 각각 전기회사가, 가스회사가, 통신회사가, 지역난방회사가 각각 지들이 부담해 줘야 된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까지만 간선시설이니까 여기까지만 비용 부담하면 되는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안에까지도 간선시설로 보니까 그 안에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 설치무자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나중에 저 뒤쪽에서 나오니까 그때 간선시설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사업주체란 뭘 받고 짓는 자가 사업주체요? 반드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런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자를 여기서는 사업주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을 보면 건축 허가를 받고 짓거나 건축 신고하고 짓는 자를 말하죠.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짓는 자 건축주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짓는 자만 사업주체라고 부른다는 것. 자, 그것도 차이점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자 개념을 가고 사용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임차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하고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는 입주자 개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입주자를 가만히 봤더니 첫째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분양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받은 자, 이자도 입주자로 보겠다. 그죠? 물론 꼭 공급이라는 개념은 분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당첨된 사람, 이것도 공급받는 자로 보죠. 따라서 분양주택은 분양받은 사람, 임대주택은 임대 당첨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공급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공급받았다고 해서 소유자는 아니잖아. 아직은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다 짓고 나면 그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사업주체 명의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 검사받아서 이상이 없단다?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잔금을 내면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야 그때부터 소유자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양받았을 때는
공급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잔금을 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급받은 자뿐만이 아니고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서 더 나가서 소유자의 배우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입주자고 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입니다. 반계혈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계혈족만 들어갑니다. 즉 오히려 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밑으로 아들, 딸, 밑에 손자, 손녀 여기는 직계 존비속이 되는 거죠. 반면에 반계혈족, 형님, 누님 여기는 반계혈족으로 갑니다. 거기는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내가 누님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럼 나는 소유자가 되면 나는 입주자 되는 거고 누님은 뭐가 될까? 밑에 사용자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주자가 될 수 없고 누님은 사용자 개념에 들어간다. 자,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오는 관리주체. 예,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들 있죠? 그 사람들이 관리주체에서 파견돼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건 관리주체.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여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고 또 하나는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 보면 대수선하고 증축만 있는 게 아니라 개축하는 리모델링도 가능하다고 건축법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새로 개정됐어요. 그렇게. 그런데 어디에서는 이 주택법에서의 리모델링은 두 가지만 있습니다. 아직 개축 리모델링은 없고 첫째 대수선 리모델링, 두 번째 증축 리모델링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증축 리모델링이 또 둘로 나눠지죠. 따라서 여기서 보자.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있다 이겁니다. 아직 개축 리모델링은 건축법에는 나와도 주택법에서는 아직은 안 나온다. 자, 근데 이 증축 리모델링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별 증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세대별 증축이라는 게 뭐죠? 세대별 증축이라는 건 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아파트든지 조금 더 확대시킬까요? 자, 여기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졌습니다. 4개 동 있다고 가정하죠. 자, 이때 세대별 증축이란 주로 어디를 빼는 거냐? 앞에 이제 입체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를 빼는 겁니까? 앞에 있는 베란다 쪽을 더 늘리는 것들. 이쪽이 이라면 이쪽 베란다 쪽을 더 늘려가지고 이쪽 공간을 더해서 여기 앞에 있는 베란다, 우리 아파트 베란다 있죠? 그쪽 앞으로 더 터가지고 더 늘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이 세대별 증축의 대표적인 겁니다. 반면에 뭐도 하는 게 있다? 아니 오히려 더 수직 증축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더 올려. 그래서 세대수를 더 증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난다. 이걸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정확히는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이 있단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쉽게 말하면 25평짜리 아파트를 35평 아파트로 만든다. 이건 세대별 증축이고 우리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 단지였던 걸 저런 식으로 세대수를 늘려서 1150세대로 세대수를 늘렸단다. 이거는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 있죠. 물론 두 가지를 짬뽕하는 경우도 있어. 세대별 증축도 하면서 위에다가 더 올려가지고 세대수도 증가시키는 혼합형 증축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증축이 있는데 이 증축은 세대별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그때 세대별 증축 리모델링이든 하여튼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증축을 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될까? 먼저 대수선은요. 나중에 저 뒤에서 나오는데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원래는 10년이 경과하면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축 리모델링은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10년이 아니고 15년입니다. 원칙은 15년이 지나야지만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 연수를 지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원래는 15년 지나면 되는데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연수를 따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년으로 정한다? 17년 하고 정하면 경기도에서는 17년이 지나야 된다. 그럼 17년이 지나야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9년 하고 정하면 경상북도에서는 19년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19년이 지나야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15년만 지나면 되는데 그걸 조금 더 기간을 늘리는 걸 시도자료로 정할 수 있는데 그 정하는 범위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자. 그러면 원칙은 15년인데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단다. 그때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몇 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단다. 라고 했으니까 20년 미만이야. 따라서 20년으로 정하는 건 안 됩니다. 최대 19년까지는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따로 정하면 그 조례고 전 기간이 지나야 그때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근데 그때 세대별 증축은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유 부분은 뭐죠? 우리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 안쪽을 전유 부분.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오면 그게 공용 부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공동주택에서. 그때 전유 부분은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간 그 부분은 전유 면적 기준으로는 최대 얼마까지만 주거 전용 면적, 원래는 면적의 30% 이내까지. 주거 전용 면적의 최대 30%까지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원칙은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그 100제곱미터의 30%니까 100분의 30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30제곱미터. 이걸 더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제곱미터짜리 이렇게 증축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짜리는 주거 전용 면적 30%까지 해서 원래는 130까지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괄호에 또 다른 말이 하나 들어있어. 단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85제곱미터 미만이니까 80제곱미터짜리라면 그때는 100분의 30일까? 아니요. 100분의 40입니다. 따라서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100분의 40이니까 결국 40%.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퍼센트로. 그래야지만 쓰니까. 그럼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30%까지 가라. 40%까지도 증축을 주거 전용 면적을 허용하였대. 그럼 계산해봐. 4, 8, 32. 그때는 32제곱미터가 되겠네. 그래서 100제곱미터짜리는 최대 30%까지. 85제곱미터 미만인 80제곱미터짜리라면 주거 전용면이 80제곱미터는 그때는 40%인 32제곱미터. 따라서 80에다가 31을 댔으니까 112제곱미터. 이때는 여기까지도 증축이 허용된다. 숫자로도 정리하세요.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때는 30%인 30제곱미터 증축. 그래서 100에다 30을 던 최대 130짜리를 만들 수 있고 80제곱미터짜리라면 그때는 85제곱미터 미만이니까 40%까지 가능하고 그럼 40%니까 32제곱미터를 더할 수 있고 80에 40%면 48, 32, 32제곱미터. 그러면 80에다가 31을 단 112제곱미터짜리로 그렇게 증축할 수 있다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 말고 공용 부분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이 말은 공용 부분인 복도라든지 그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더 넓힐 수 있는지는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아. 그냥 증축할 수 있대. 그럼 얼마나 증축하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이거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30% 40% 제한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은 가능한데 제한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은 그때 얼마까지 가능하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그럼 기존 세대수가 만약에 1000세대였었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조금 전에 1000세대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증축해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 기존 세대수의 1000세대의 15%가 100분의 15까지 이렇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답니다. 그럼 1000세대의 15니까 몇 세대죠? 150세대가 되네. 그래서 총 1000세대다 150세대에서 1150세대가 된단다. 그렇게 세대수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1000세대를 1150세대라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된다. 자, 이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꼭 수직 증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도 있을까? 60평짜리 아파트를 반을 잘라가지고 그냥 가운데 경계벽 넣어가지고 둘로 잘라가지고 세대수를 둘로 나눠버려. 그러면 세대수도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또 뭐도 있죠? 빈 공터에다가 아파트를 새로 하나 쳐가지고 여기서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법? 이렇게 수직 증축. 기존에 있던 건축물 옥상에다가 다시 더 짓는 거. 이게
수직주층이야. 기존 건물 옥상에다 더 올리는 거. 그럼 이렇게 위에 더 올리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되죠? 밑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이 벽이나 또는 기둥이 과연 위에 더 올라가는 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느냐? 즉 수직 하중의 힘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게 또 제일 문제가 되죠. 만약에 위에 더 올렸는데 이걸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너지는 거죠. 위에 더 올려가지고 버티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직 주층 리모델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위에 올리는 걸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릴 수 있죠? 최대 3계층 이하에서 증축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위로 올리는 건 원래 하나, 둘, 셋, 3계층까지만 최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제한이 있어. 그런데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계층까지 가능하다.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전께 둘로 나눠지네. 14층 이하이면 위에 수직주층은 2계층까지만 가능하고 15층 이상 기존 층수였다면 위에 올리는 건 그때는 3계층까지 가능한 거죠. 따라서 또 응용 12층짜리 아파트였었습니다. 이번에 수직주층 한답니다. 그럼 최대 몇 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 12층은 2계층만 올리죠. 그래서 총 14층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전 아파트가 18층짜리였다. 그럼 최대 몇 층까지 만들 수 있죠? 3계층을 올려서 21층짜리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수직주층 리모델링 하려면 그 신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했죠. 무슨 말이죠? 이렇게 수직주층 하려면 기존의 건물 이 지을 때 구조도, 즉 속에 어떤 식으로 지었는데 어떤 공법으로 지었고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배합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를 초기에 있었던 그 구조도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 아파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철근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구조도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이 정도 수직 주축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중을 견딜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도라는 걸 보유하겠을 때 수직 증축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뭐 할 때만 세대수가 늘어날 때 아까 1000세대에서 1150세대 세대수 늘어났죠? 그러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각각 이 공용 면적이 또 바뀌어버려요. 왜냐면 세대수가 늘어났으니까 기존 세대수에 그 자기 주택단지 안에 있는 토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공용 지분으로 갖고는 몇 제곱미터라는 그게 줄어들고 새로운 세대수에도 그 토지 공유 지분을 더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 지분 비율 같은 게 달라지는데 그런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뭐 할 때만 수립하는 계획이다? 세대수 증가형 증축 리모델링 할 때만 요거 할 때만 일단은 기본 계획이라는 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단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용어 정의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에 주택에 건설했더니 누가 건설하지? 사업주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주택건설 사업자, 이게 사업주체고 그 중에 등록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비등록사업자가 있고 비등록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주택조합 이렇게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 중에 등록사업자, 즉 등록을 해야지만 원래는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하랍니다. 그래서 첫째, 연간 다음에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 연간 했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다음 해 정도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려면 이 자들은 뭐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때 주택을 건설하는 거하고 아까 둘로 나눈다 그랬죠? 건축물을 짓는 주택건설과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한다. 둘 다 합쳐서 주택의 건설이라 그랬는데 이때 주택을 건설할 땐 단독주택을 얼마나 준답니까? 연간 20호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 연간 그랬으니까 1년 동안에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짓는다면 이 자는 뭐 하는 자다? 주택 짓는 걸 업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종의 사업,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국장한테 등록을 하라 합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도 만약에 한 채만 중개하고 하고 끝냈단다. 그럼 우리 판례에 의하면 한 채 정도 중개하는 건 업으로 하는 거랍니까? 업으로 하는 게 아니랍니까? 업으로 하는 게 아니래. 따라서 수수료 받은 건
그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받아도 괜찮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주택을 짓는데 1년 동안에 한 채, 두 채 짓는 게 아니라 20호 이상 짓는다면 이렇게 지으려면 그냥 지어서는 안 된대요. 국장한테 가서 나는 이렇게 주택 짓는 걸 업으로 할 거니까 등록 좀 받아주세요 하고 등록을 해야 저는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등록하지 않고 지면 무등록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 무등록 사업자는 역시 무등록 사업하는 공인중개사도 처벌받죠? 똑같이 저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도 연간 얼마나 짓는다? 연간 20세대 이상 지을 때. 그때도 뭐가 필요하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짓는데 20세대가 아니라 3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등록해도 되는 자가 있더라. 조금 완화시킨 거죠? 20세대 짓는 게 아니라 30세대 이상부터만 등록하면 된대. 따라서 25세대 지을 때는 등록 안 해도 돼. 건축허가 받고 그냥 지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어떤 게 연간 30세대 이상이죠?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25세대 짓는다. 그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3세대, 연간 3세대 이상 지을 때만 등록이 필요하고. 또 원룸형 주택 위에다가 주인집 하나 더 넣는 거 있었죠?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짓는 것. 그래서 원룸형 주택에다 주인집 짓는 거 그렇게 지을 때도 그때도 몇 세대부터? 3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연간 3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등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지주성은 1년 동안에 대지주성만 한답니다. 연간 이때도 똑같아.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주성한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밑에 등록 기준. 그럼 등록하러 갈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가야 되지. 그냥 나 등록하러 왔는데요? 안 받아줍니다. 최소한 3가지 요건은 갖춰야 된다. 첫째,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등록을 받아주겠다.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개인으로 등록하려면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법인은 3억인데 왜 개인은 6억이냐? 어떻게 개인이 더 많이 나오냐? 그건 무슨 차이죠? 법인은요. 법인, 회사, 대표이사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라 회사 재산인 자본금이 3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고 사장님의 돈이 얼마나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면에 개인은 이건 회사 돈, 개인 돈 구분이 안 되니까 그 개인의 모든 재산을 다 평가한 게 아파트, 차량, 뭐 토지 다 평가한 합계가 재산 평가액이 그건 6억 원 이상이라면 등록을 받아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법인은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 돼야 등록을 받아줍니다. 두 번째, 기술 인력.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그중에 주택을 건설하려면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하고 대지를 주선하려면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거기 기술자라고 돼 있죠? 그 기술자라는 말이 이번에 기술인이란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술인. 글쎄, 기술자 쓰는 걸 기술인으로 바꾸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요. 굳이 이걸 왜 바꿔야 되는지. 기술자 하면 놈자자죠? 인자는 사람 인자로 바꾼 건데 놈자자를 사람 인자로 바꾼 게 더 잘한 건가? 저 구분이 안 됩니다. 굳이 이런 쓰잘데없는 짓거리만 해가지고 쓸데없는 용어들이나 바꾸면서 옛날에 그 법 내가 용어 바꿨는데 무슨 지 잘난 척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중에 크게 문제 없는 건 그냥 가면 좋겠는데 꼭 중간에 어떤 새끼가 껴들어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시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뒤져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으니까 이거 내가 할 때 내가 바꾸는 거야.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꼭 기술자, 기술인 뭐가 차이가 있나? 그죠?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손해사정사라고 써서 사자 붙였어. 손해사정인 하다가 손해사정인 하다가 손해사정사 사자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뭐 노무사 이렇게 쓰니까 사자로 와서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인 하다가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바뀌었듯이 인자를 사자로 바꾸거든. 그럼 이것도 만약에 바꾼다면 기술자, 기술사 사자로 바꾸면 또 그런가? 기술자, 기술사? 기술사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인자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여튼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를 조성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하다. 인자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 옛날에는 22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무실 하나 있어야 된다. 뭐 그랬는데 다 없어졌고 이제는 뭐죠?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 얼마 이상이란 개념은 사라졌어.
그냥 사무실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만 갖췄으면 된다. 그게 2평이든 3평이든 사무실 갖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만 갖췄으면 면적이면 되지. 굳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거는 없애버려서 완화시켜 준 겁니다. 그게 사무실 면적. 자, 그 다음에 옆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에 어나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예, 결격사유는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다른 법에서도 나오는 결격사유와 비슷해. 뭐 임원의 결격사유 있었죠? 비슷해요. 누구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됩니다.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아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때 임원이 될 수 없다. 똑같아. 이 사람들도 등록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부정수표 단수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하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부정수표 단수법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 등록 말소 사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아직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이 말소되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어. 또 임원 중에 1부터 5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그런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등록 말소 등의 사유 해가지고 그 중에 1번과 5번은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등록 말소를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중에 1번과 5번은 영업정지 처분은 안 됩니다.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건 기억하시죠.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거짓 부정 등록한 자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근데 5번 등록증에 대여등을 한 경우 시험 문제 나왔었죠. 예,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줬었다. 그러다 걸렸다.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그 등록증 합격한 등록증 있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럼 반드시 등록 취소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필수죠. 등록 취소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죠. 거기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말. 자, 영업정지나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뭐한 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그 전에 계속할 수 있대. 이거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건설회사가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했어. 그럼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분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분들에게 아파트 주겠다고 당첨해 놓고 나서 등록이 말소돼서 이제 사업 못한다 그래버리면 그 당첨된 사람들은 다 공중에 떠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심각해지죠. 따라서 비록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말소되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끝까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마무리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십시오. 다만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단다.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뭐죠? 부도나 가지고 등록이 말소된 거. 부도 났다는 건 돈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자, 등록사업자가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록사업자는요. 사업 주체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업 주체 개념이고 이자가 뭐도 할 수 있다? 시공도 할 수 있단다. 시공. 원래 시공은 뭐죠? 건설공사를 행하는 거. 사업 주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그죠? 따라서 내가 우리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내가 우리 집을 지으려면 내가 벽돌 쌌습니까? 나 벽돌 쌀 줄 몰라요. 내가 벽돌 쏴본 건 옛날에 우리 아들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레고 블럭 쏴본 적이 없어. 그것밖에 없어. 벽돌 쌀 줄 몰라. 그죠? 그 벽돌도 그냥 싸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자루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여기다 뭐 꽂아놓고 그다음에 여기 줄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줄을 갖다 탕 튕기면은 그 목물 있죠? 목줄이 그럼 갑니다. 그럼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올라가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서 차이가 많이 나죠. 붕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지지 않도록 착 쌓아 올려가는 거. 이것도 기술자가 하는 거지. 기술인이 하는 거죠. 기술인이 하는 거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우리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벽돌 쌓는 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죠? 우리 집을 짓는 주체니까 나는 건축주.
여기서는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벽돌 쌓는 건 아니잖아.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그 자를 시공자라고 한단다. 따라서 사업 주체와 시공자는 원래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가능하다? 자기가 사업 주체이면서 동시에 시공도 할 수 있더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등록사업자면서 동시에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경우 그거죠. 그러려면 어떤 능력을 보여야 된다? 478페이지 맨 위에 자금으로서 법인이 등록만 하려면 자본금 3억이면 됐었죠? 시공까지 하려면 3억 갖고 안 됩니다. 자본금 5억 원 이상은 있어야지 법인 등록사업자면서 동시에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인 경우에는 아까 등록만 하려면 등록사업자가 되려면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되죠? 근데 뭐까지 하려면 시공까지 하려면 그때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은 돼야 10억 이상은 돼야 그때는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인력으로서 아까는 건축하려면 건축 분야 기술인 1인 이상, 대지를 조성하려면 토목 분야 기술인 1인 이상만 있으면 된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 1인 몇 명 이상? 3인 이상이 필요해야 건축 기술인 또는 토목 기술인 합쳐서 3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인 몇 명 있어야 된다? 각 1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따라서 시공까지 하려면 둘은 반드시 있어야 돼. 건축기사 1인 또 하나 토목 분야 기술인 1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적어도 최근 5년간 주택 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은 돼야 시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 실적이 최근 5년간 그랬으니까 1년에 최소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씩을 해서 5년 동안 합쳤더니 얼마가 된다?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 되면 시공까지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최소한 3단계는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시공주택 규모하고 건설공사비 한도는 아직 시험 문제 난 적이 없습니다. 자, 비등록사업자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누구일까? 끝발 있는 자들하고 끝발 없으면서도 두 사람 이렇게 돼서 그럼 끝발 있는 자가 누구죠? 우리 공공사업 주체는 끝발 있는 거로 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있죠? 걔들하고 또 하나 SH 같은 지방공사 넷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거기다 더하기 하나 더 공익법인도 들어갑니다. 특이하게도 공익법인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요들은 끝발 있는 자들로서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되죠. 반면에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자, 주택조합은 뭐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무슨 말이죠? 바로 삼성전자 보자. 그럼 삼성전자는 주택을 짓는 회사입니까? 반도체 같은 그런 첨단 산업을 조성하는 데입니까? 그건 첨단 산업을 만들어내는 데죠. 그런데 그런 데서 뭐 한다? 주택을 짓겠답니다. 아니, 웬 놈의 주택을 짓까? 사원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바로 주택인데 우리 삼성전자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그런 주택을 짓겠답니다. 가능하잖아. 그때 바로 그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택도 짓겠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그 자들이 자기 사원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능하죠. 그때 그 고용자, 즉 주택조합과 고용자는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뭐 할 필요 없다? 그때는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조합과 고용자 둘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해서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밑에 비등록사업자 구분이 나오는데 공공건설 사업주체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걔들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 종료해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나는 땅 주인이야. 근데 등록사업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지주공동사업 같이 할까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 땅 주인하고 공동을 한다.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걸 시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때 그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 주체가 됩니다. 또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는 뭐죠? 그때는 그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택조합은 꼭 등록사업자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하고 공동화는 또 가능합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을 해도 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하고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택조합이. 자, 이때는 그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됐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됐잖아. 따라서 이 주택조합은요. 자기들이 혼자 스스로 등록사업자가 돼가지고 지들이 할 수도 있고 꼭 등록사업자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주택조합이 지들 스스로 등록해가지고 지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들은 등록하지 않고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반면에 밑에 고용자는요. 삼성전자는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삼성전자 같은 데서 사원아파트를 지려면 그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그건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공동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됐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고용자하고 같이 해야 되지. 고용자 혼자 등록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반면에 주택조합은 혼자 해도 좋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혼자 할 때는 등록해야 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할 때는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고 이제 세 번째 뭐 하나죠? 이제 주택조합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부터는 이제 쭉 나오는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주 개념이니까 이번 주 아마 토요일쯤에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강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머지 주택조합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